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테리 디바메이입니다. 원래 중국을 여행하려면 반드시 비자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발급도 까다롭기로 유명하죠. 게다가 인스타그램이나 구글, 심지어 넷플릭스도 제한되어 아예 접근이 안 되는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 정부가 인터넷상의 내용을 전부 검열하다 보니까 전용 앱이나 사이트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웨이보나 더우인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데요. 그중 중국판 틱톡인 더우인은 중국에서도 가장 많은 이용자를 가진 앱으로 알려져 있죠. 오늘 스토리의 주인공은 이 더우인에서 무려 88만 팔로워를 가진 라무라는 인플루언서예요. 그녀는 스촨성 아바현에 살고 있었어요. 이곳은 티베트 고원 동쪽 끝에 위치하는데 특히 아름다운 경관으로 유명합니다. 눈 덮인 산봉우리와 고즈넉한 자연환경이 절경을 이루고 있어서 많은 여행객이 방문하기도 하고요. 참고로 푸바오가 중국으로 돌아간 후에 이곳에 있는 판다 보호기지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자연환경이 뛰어난 만큼 보호가 필요하다 보니까 많은 발전이 이뤄지진 않았어요. 대부분 농사를 짓고 살아서 일자리가 적어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 도시로 이주했죠. 그중 라무는 케이스가 좀 달랐어요. 몸이 안 좋은 아버지를 두고 도시로 혼자 떠날 수 없던 거예요. 게다가 자기 자식들도 있었고요. 육아에 아버지 병간호까지 매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중 그녀의 일상에 큰 변화가 찾아오는데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끊임없이 방법을 생각하던 중에 SNS를 이용해보기로 한 거예요. 더우인에서 전원생활을 올리는 인플루언서가 적은 점을 파고들어서 시골 생활을 담은 짧은 브이로그를 업로드했죠. 그리고 그 판단은 적중했어요. 산에 올라서 약초를 캐고 불 때는 이 순박한 일상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인 거예요. 게다가 라무는 춤추고 노래하는 행복한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종종 그녀의 남편 탕루와 어린 두 아들도 출연해서 또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런 그녀에게 사실 수만 명의 팬은 모르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에 관한 거였죠. 우선 부부의 첫 만남은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당시 16살이었던 라무는 18살이던 지금의 남편 탕루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당시 그는 도박과 술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라무를 만난 이후부터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됩니다. 탕루는 그녀와 처음으로 손을 잡는 순간 삶이 뒤바뀌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라무에게 좋은 남자가 되기 위해서 술과 도박을 끊었고 주변의 여자 관계도 싹 정리해요. 라무는 이런 모습에 믿음과 사랑을 느꼈다고 해요. 두 사람은 어린 나이에 결혼을 약속하고 3년 뒤 라무가 성인이 되자마자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행복한 신혼생활이 시작되죠. 정말 꿈만 같은 나날들이었어요. 두 사람은 매일 밤 함께 저녁을 먹었고 손잡고 산책을 다녀요. 마을 사람들은 탕루와 라무가 사랑스러운 인꼬 부부였다고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해요. 라무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아들이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아내의 우선순위가 남편에서 아이로 옮겨가게 됐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들만 편애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탕루가 자기 아들한테 질투심을 느꼈던 거예요. 라무가 조금이라도 남편인 자신보다 아이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이면 크게 분노해요. 그리고 점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심지어 도박에 다시 손을 댔고 아내에게 폭력적인 말들을 쏟아내요. 라무는 갑작스럽게 변한 남편한테 제발 이러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그에게 이런 말조차 그저 잔소리랑 통제로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끝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말아요. 탕루가 분노를 못 이겨서 아내를 폭행한 겁니다. 라무는 이 상황에 큰 충격을 받아서 집을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남편이 이제 와서 막 그녀를 붙잡고 무릎 꿇고 싹싹
비는 거예요. 게다가 당시에 함께 살고 있던 시어머니도 이 사실을 알고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아들의 뺨을 때리며 혼내기까지 해요. 라무는 남편의 눈물과 또 시어머니 모습에 마음이 약해졌고 다시 한번 그를 믿어보겠다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탕루의 폭력이 한 번의 실수였길 바랬죠. 그런데요. 네, 남편은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때려놓고 울면서 사과하고 이 레파토리가 계속되는 거예요. 라무는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자신이 남편을 떠나면 그 폭력이 다른 가족들에게 향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홀로 학대를 감내합니다. 그렇게 시간은 2년이나 흐르게 되어 부부가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였죠. 이때 라무의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픈 아버지를 그냥 혼자 돌봐야 했어요. 아버지를 위해 약초를 캐러 산에 가고 또 시장에 남은 약초들을 팔러 다녀요. 하루도 편히 쉴 날이 없을 정도입니다. 남편 탕루는 이런 헌신적인 아내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점점 갈수록 아내의 우선순위에서 자기가 더 멀어진다는 생각에 아내에게 더 심각한 학대를 가합니다. 설상가상으로 2017년 둘째 아들을 임신하면서 이젠 양육도 2배가 됐죠? 낮에는 약초 따다가 갖다 팔고 아버지 밥 챙겨 약 챙겨 이게 너무 고달파요. 그 와중에 남편의 폭행 강도는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녀에게 기적적으로 떠오른 생각이 앞서 말씀드린 SNS예요. 아까 말했다시피 당시 도우인에는 전원 생활을 콘텐츠로 다루는 인플루언서가 없었거든요. 이 시골 생활이 사람들에게 되게 색다른 거예요. 그녀는 순식간에 인기를 끌며 88만 팔로워를 모았어요. 그녀에게 SNS는 단순히 돈을 버는 직업 그 이상이 됩니다. 숨막히는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던 거예요. 팬들하고 소통하고 영상을 찍기 위해서 웃고 있는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한편 탕루는 아내가 돈도 벌어오고 또 인기도 많아지니까 세상에 이제 질투까지 해요. 시시때때로 모욕적인 말을 쏟아내고 막 때리는 거예요. 심지어 이젠 어린 아들, 그 2 아들이 보는 눈앞에서 폭행하기까지 합니다. 이 상황을 견딜 수 없던 그녀는 결국 남편을 신고하는데 이때 경찰의 반응이 애매해요. 완벽한 보호까진 아니더라도 남편을 조금이나마 저지해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가족 문제는 알아서 해결하래요. 그냥 신고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20-30년 전이 아니라 불과 5년 전인 2020년에 발생한 일이에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 상황에서 라무는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이제 아이들과 자신을 지킬 방법은 이혼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2020년 3월 마침내 남편 탕루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는 노발대발하면서 또다시 폭행했죠. 근데 이번에는 너무 심각했어요. 막 물건을 집어 던지기까지 합니다. 그 결과 라무는 다음 날까지 의식을 찾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게 돼요. 더 끔찍한 건 이 모든 상황을 어린 아들들이 두려움에 떨며 지켜봤다는 겁니다. 이쯤 되니까 진짜 이러다가는 정말 남편에게 살해당할 것 같았어요. 결국 그녀는 탕루를 피해 몸을 숨기기로 합니다. 근데 법원 명령으로 라무는 어린 아들들을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법인지 일단 중국은 무조건 30일간 이혼 조정 기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동안에는 부부가 2 아들을 각자 1명씩 데리고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형제 모두를 데리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도 남편이 아직까지 아이들에게 손찌검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라무는 우선 급한 대로 홀로 몸을 피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탕루는 여전히 아내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가족을 수시로 찾아가서 내 와이프 어딨냐 협박하는 겁니다. 당연히 가족들은 그녀의 행방을 말해주지 않았죠.
이때 그가 끔찍한 말을 남기고 가는데요. 야, 너네 내가 애들 데리고 있는 거 까먹었냐? 애 안 돌아오면 얘네 죽는 거야. 애 죽는 꼴 보기 싫으면 그냥 돌아오는 게 좋을걸? 남편의 협박을 전해 들은 라무는 다시 한번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가족 문제는 알아서 해결하라고 그녀의 손에 뿌리쳤습니다. 결국 아이들이 걱정돼서 그녀는 이혼을 포기하게 돼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죠. 근데 개벌은 난 못 준다고 또 폭행이야. 한 번은 라무의 여동생이 형부를 말리려다가 언니 대신 맞아서 눈뼈가 골절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가족을 건드는 건 참을 수 없잖아요. 라무는 결국 두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몰래 도망치게 되죠. 이때부터 한 달이 지난 2020년 6월. 이번에는 다행히도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법원은 두 아이의 양육권을 엄마 라무가 아닌 이 가정폭력범 탕루에게 준 거예요. 이유가 뭔가 들어보니까 일단 수차례 가정폭력 신고에도 불구하고 정작 수사가 진행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는 범죄 이력이 없어요. 당연히 전과도 없고요. 게다가 엄마는 유명 인플루언서긴 해도 벌이가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 남편에게 아이들을 보내라고 결정한 거죠. 결국 라무는 금방 데리러 오겠다고 아이들에게 약속을 하고 또다시 홀로 떠나게 됩니다. 이후 수개월간 산에서 숨어 지내면서 그나마 더우인을 통해서 자신의 근황을 짧게 올리곤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니까 남편이 더 이상 찾아오지도 협박을 하지도 않더라고요. 점점 라무도 이제 그의 굴레에서 벗어나 훨씬 안전하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더우인 계정으로 들어가서 게시물 하나를 올려요. 이틀 뒤에 아버지 집에 가서 오랜만에 생방송을 키겠다라는 내용이었죠. 당시 그녀는 가족들을 만날 생각에 설레임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상대로 탕루는 결코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게시물을 모두 지켜보면서 다시 동네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다가 마침 이 귀향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굳게 결심합니다. 나한테 돌아오지 않을 거면 넌 살아있을 필요가 없어. 2020년 9월 14일, 라무는 오랜만에 집에 돌아와서 옛날처럼 티벳 전통 의상을 입고 방송을 시작했어요. 가족들을 보니까 반갑다며 라이브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위층에 주무시고 계셔서 소근소근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랜만에 집 와서 생방송하니까 너무 좋아서 소리 지르고 싶어요. 그녀의 행복한 모습에 시청자들도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냈죠. 같은 시각 탕루는 홀로 오토바이를 타고 라무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휘발유를 가득 채운 통과 칼이 실려 있었어요. 라무 아버지 집에 도착한 탕루는 제일 먼저 현관문을 밖에서 나무판자로 막았습니다. 도망칠 출구를 아예 봉쇄한 거예요. 그리고 뒷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합니다. 이때 생방송이 시작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이에요. 이때 몇몇 시청자가 이상한 발걸음 소리가 들린다면서 라무에게 이야기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이걸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러던 그때 탕루가 쳐들어온 겁니다. 라이브를 하던 라무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이 모든 모습은 생방송돼요. 두 사람의 몸싸움에 카메라가 넘어져 이제 까만 화면만 보이지만 소리만은 생생히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무자비하게 아내를 폭행하던 탕루는 준비해온 칼을 휘둘렀고 라무는 끔찍한 고통에 비명을 질러요. 더 이상 반항할 힘조차 떨어진 그녀의 몸에 이제 휘발유를 들이붓기 시작합니다. 라무는 남편이 자신을 불태워 죽이려 한다며 살려달라고 소리쳤죠. 이때 딸의 비명소리를 들은 아버지가 급하게 아래층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아픈 몸으로는 탕루를 제압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지금 딸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급하게 현관문으로 뛰어갔지만 이미 막혀 있었죠. 결국 방향을 틀어 뒷문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간신히 집을 빠져나간 그 순간 집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네, 탕루가 결국 불을 붙이고 만 거예요. 그는 이렇게 불을 지르고 유유히 집을 빠져나갔죠. 라무는 이 끔찍한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울부짖었어요. 집 밖까지 그녀의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치솟는 화염에 다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불길이 어찌나 거셌는지 무려 3시간이 지나서야 불길이 진압돼요. 그녀는 빠르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2주 뒤인 9월 30일 끝내 사망하고 맙니다. 이 화재로 인해서 라무뿐만 아니라 아무 상관도 없던 주민 3명도 목숨을 잃게 돼요. 가정폭력의 끔찍한 결과였죠. 한편 남편 탕르는 사건 후 3일 만에 체포됩니다. 경찰이 뒤늦게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았지만 이제 와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요. 2021년 10월 탕루의 재판이 열렸고 그는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라무가 사망한 지 약 2년이 지난 2022년 7월 24일 그의 사형이 집행됐죠. 이 사건은 중국 내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대대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어요. 중국의 사법체계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전혀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렇게 피해자가 나오고 나서야 알게 된 겁니다. 중국의 여성권리 옹호단체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가정폭력 금지법이 제정된 이후로도 1년에 900명이 넘는 여성이 가정학대로 사망하고 있다고 해요. 농촌 지역은 더욱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게 실상이죠. 라무의 거듭된 신고를 경찰이 한 번만이라도 무시하지 않았다면, 제대로 수사를 진행했다면 이와 같은 참극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큰 안타까움을 안겨준 사건이었습니다. 라무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 안녕,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 오늘 아주 잔인하고 화나는 사건 가져왔어.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 2002년 1월 23일 새벽 2시 반, 일본 시즈오카 미시마시의 한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하늘로 불길이 치솟는 거야. 지나가던 트럭 기사가 그 광경을 목격했고 깜짝 놀라서 거기로 다가가는데 그 근처에 도로 공사 현장이 있었거든. 거기서 불이 난 것 같더라고. 그렇게 화재 현장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돼. 불길 속에서 어렴풋이 보이는 사람의 발!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 도착했지. 근데 이 불길이 기름을 붓고서 붙인 건지 쉽게 잦아들질 않더라고. 그걸 끄는 게 우선이었어. 안타깝게도 이미 사망한 상태더라고. 한 155에서 160 사이로 아담한 체구의 여성이었고 잔뜩 웅크린 채 전신은 불에 타 있었지. 그런데 더 끔찍한 흔적들이 발견되는데 온몸에 물집이 잡혀있고 뜨거운 불길에 막 괴로워한 듯한 생활 반응이 남아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산채로 불에 탔다는 거야. 그러고 보니 손이 결박되어 있어. 아니 마치 화형당한 듯한 그런 모습이더라고. 아니 어떻게 사람을 산채로 태워 죽여? 이게 너무 잔인하잖아. 자, 우선 피해자의 신원을 알아내는 게 먼저겠지. 근처에 혹시 그 신원을 알만한 물건들이 있는지 찾아보는데 전혀 없어. 지갑, 신분증, 하다못해 휴대폰 이런 게 하나도 발견되지 않더라고. 누군지 알아내는데 어려움을 겪던 그때 경찰서에 한 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게 사건과 연관이 있어 보여. 대학생 딸이 어젯밤부터 들어오질 않고 연락도 닿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경찰은 직감적으로 둘이 동일 인물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녀의 지문을 채취해서 피해자와 대조를 해보는데 결과는 일치. 여기서 왜 진작 그 지문으로 검사해보지 않았나 궁금하지? 네, 일본은 전과자만 지문을 채취하거든. 그래서 일반 시민의 신원은 좀 알아내기가 어렵다고 해. 어쨌든
그렇게 밝혀진 사망자의 신원은 19살 야만의 사치코. 근처 전문대를 다니던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어. 이 산채로 불에 태웠다. 이거 얼마나 잔인해. 이런 잔혹한 살인 수법을 썼기 때문에 분명 원한에 의한 살인사건이라고 확신을 했었지. 그래서 처음에는 주변에 탐문 수사를 벌이는데 아니 그 지인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야만애가 미움받을 사람으로는 절대 안 보이더라고. 대인관계도 원만했었었고 어디 가서 문제를 일으킬 그런 사람도 아닌 거야. 그럼 원한에 의한 살인이 아닌 건가? 그러고 보니까 현장에서 지갑, 핸드폰 이런 거 하나도 못 찾았잖아. 혹시 금품을 노린 강도 아니었을까? 그래서 카드 사용 기록을 확인하는데 실종 이후로 발견된 그런 사용된 흔적이 하나도 없어. 그럼 그 방화에 사용된 등유의 출처라도 좀 알아보자 라고 노력을 했지만 딱히 이것도 수확이 없었었고. 그렇게 수사가 지지부진하던 그 와중에 도움이 되는 증거가 하나 발견되는데 야만의 시신을 부검을 했더니 누군가의 DNA가 검출된 거야. 그럼 이게 성범죄랑 연관된 가능성이 높잖아. 그렇다면 전과자의 범행일 수도 있는 거지. 경찰은 인근 지역 내에 있는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 그 DNA와 하나하나 대조해보기 시작해. 그리고 곧 일치하는 사람이 나오게 돼. 사실 경찰이 계속해서 그 눈여겨보던 용의자가 하나 있었었거든. 그는 바로 30살 하토리 주니야. 토목 작업원으로 일하고 있었었는데 야만의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안 돼서 뺑소니 혐의로 감옥에 갔더라고. 곧장 그가 있는 교도소에 가서 DNA 대조를 해보니까 딱 일치했던 거지. 이놈이 맞았던 거야. 사건이 일어난 지 반년이 지난 2002년 7월 23일 드디어 범인을 체포하게 돼. 그렇게 신문이 시작되는데 하토리가 순순히 입을 열질 않더라고. 아니 저기 살인? 절대 아니래. 그러니까 그 사건 당일에 야만애를 만나기는 했어. 우연히 편의점 앞에서 보고 어찌저찌 성관계까지 하기는 했는데 근데 이게 다 그냥 합의된 거였고 집까지 내려다 줬다라는 거야. 경찰이 그럼 누가 죽였을 것 같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질문에도 뻔뻔해. 아니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러는 거야. 자 그럼 이때 중요한 게 뭐야? 증거지. 봐봐, 사건이 벌어진 곳이 고속도로 한복판이잖아. 그렇다면 당연히 범행에 차를 사용했겠지? 맞아. 그래서 경찰은 하토리 명의의 차를 조사해보기로 했어. 엥? 근데 하토리는 벌써 자기 차를 폐차했더라. 심지어 그 시기는 사건 발생 직후. 와, 벌써 이게 수상하지? 경찰은 그 차에 결정적인 증거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확신했고 폐차 후에 남은 부품이라도 좀 수사해보겠다면서 수색을 이어갔어. 그리고 폐차 후에 남은 타이어를 발견하게 된 거야. 근데 사실 타이어? 이게 도움이 될까 싶지? 다행히 현장에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타이어 자국이 남아 있었었거든. 그래서 그 두 개를 비교를 해보게 돼. 결과는 또 완전 일치. 경찰은 DNA와 타이어를 가지고 강하게 추궁했더니 이제 자기도 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생각했나 봐. 범행에 대해서 인정하더라고. 하토리는 굉장히 담담했어. 자기가 야마네를 불태워 죽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 그럼 대체 왜 그렇게 잔인한 방식으로 살해한 걸까? 둘이 애초에 일명식도 없는 사이였었거든? 이 동기가 진짜 어이없는데 사건 당일 얘기 한번 들어봐봐. 2002년 1월 22일 밤 11시 야마네가 아르바이트 끝나고 자전거 타고 집으로 가는 중이었어. 이때 차 타고 퇴근 중이던 하토리가 그녀를 발견했고 좀 마음에 들었던 거지. 그래서 차 창문 내리고 저기요 하면서 막 말을 걸었다? 근데 야마네가 대꾸도 하지 않아. 근데 사실 일본은 원래 헌팅할 때 막 마음에 안 들면 애초에 무시하는 게 편하거든? 안 그러면 계속 따라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예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갔던 거지. 근데 사실 그렇게 무시당하면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가잖아. 근데 하토리는 달랐어. 이게 날 무시해? 열받은 거야. 그리고 오기로 내가 이 여자랑 진짜 어떻게든 해본다. 이상한 마음을 먹은 거지.
자기를 지나쳐서 가는 야마네를 따라서 속도를 높였고 가는 길목을 막아버려. 그리고 다시 접근하는데 여전히 무시했던 거야. 그 모습에 욱해버린 하토리는 그대로 야마네 손목을 끌고 막 차에 태워버려. 이 힘으로 끄니까 야마네도 그걸 막 당해낼 수가 없었어. 그렇게 납치당한 거야. 그 후로 차를 몰아서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했고 그녀를 성폭행했지. 그리고 가지고 있던 현금까지 다 빼앗았어. 공포심에 울고 있던 야마네에게 너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했었었고. 이제 적당히 인적 드문 곳에 내려주고 도망가면 되겠다 생각하고 차를 몰아서 다시 이동하기 시작했지. 아니, 그러기엔 너무나 끔찍하게 살해했잖아. 갑자기 마음이 바뀐 이유는 바로 마약. 자, 야만에 태우고 다시 시내로 향하는데 근데 그때 친구한테 전화가 오더라. 야, 니 오늘 뭐하냐? 평소에 같이 마약하던 그런 불량한 친구였지. 사실 하토리가 거의 마약 중독이었거든. 오늘 좋은 약 구했다고 자기 집으로 오라는 친구의 말에 마음이 급해졌어. 빨리 약하러 가고 싶었거든. 근데 동시에 그냥 내려주면 얘가 신고하는 거 아니야? 그래, 감옥 가긴 또 무서웠나 봐. 그리고서 든 생각이 빨리 얘 죽이고 난 마약하러 가야겠다. 이거야. 아니, 이 생각 회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 근데 이미 마약을 하겠다는 그 생각에 눈이 돌아버린 하토리를 누가 말릴 수가 없었어. 이렇게 막 범행 현장을 물색하고 있었을 때 딱 집 근처에 공사 현장이 있다는 게 떠올랐고 거길 범행 현장으로 결정하게 돼. 그리고 곧장 거기로 향했지. 겁에 질려있는 야마네를 끌어내렸고 두 손을 결박했어. 그리고 울면서 살려달라고 비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등유를 끼얹기 시작해. 이 순간이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 근데 진짜 화가 나는 건 하토리가 굳이 방화살인을 선택한 이유야. 그 이유가 우선 자기는 마약하러 가야 되니까 시간이 없잖아. 이거 불 붙이고 그냥 가면 되겠는데? 게다가 피해자가 나타버리면 신원을 알아낼 수가 없겠네? 그럼 난 안 잡히는 거잖아? 라는 단순한 생각 때문이었어. 자, 하토리는 가져온 등유 전부를 붓고 망설임 없이 그녀의 몸에 불을 붙였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지. 이때까지도 여전히 머릿속은 마약으로 가득 차 있었어. 범행 이후 꽃장 친구네 집에 가서 그때 약 잔뜩 하고 다음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멀쩡히 출근하기까지 해. 그리고 차 안에 남아있던 야마네의 수집품들은 편의점 쓰레기통, 친구 집, 그리고 회사 등등 이곳저곳에 나눠서 버렸다고 해. 그렇게 증거를 인멸했던 거지. 사건 당시 야마네가 타고 있던 자전거도 차에 실어두고 있다가 눈치 봐서 그냥 인적 드문 강에다가 유기했고 그리고 평범한 일상을 계속해서 보내왔던 거야. 한 사람을 너무 잔인하게 살해했잖아. 아니, 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길래 이런 짓을 하고도 아무렇지 않았던 걸까? 하토리는 어렸을 때부터 소년원을 들락날락했어. 내 죄목도 다양해. 절도, 강도, 마약, 뺑소니 그냥 완전 양아치였던 거지. 그러다가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고 아이까지 낳고 사는데 이제 애 아빠도 됐으니까 철 좀 들 줄 알았다? 전혀. 결국 아내가 참지 못하고 헤어지자고 했고 그렇게 이혼을 했지. 그리고 나니까 좀 정신을 차렸나 봐. 이제는 진짜 제대로 살아봐야겠다 마음 먹고 2001년 10월 건설회사에 취직했다고 해. 그러면서 전처와 재혼도 했었었고. 하지만 그 결심이 무색하게 취직하고 3개월도 안 돼서 또 범행을 저지른 거야. 그것도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한 범행이었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산채로 불태워 죽인 거야. 검찰은 이 사건의 잔혹성을 언급하면서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지. 하지만 2004년 1월 열린 재판에서 하토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돼. 여기에 검찰과 피고 양측이 다 항소했지.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 하토리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 하면서 항소한 거야. 진짜 어이없지.
근데 그 후에 오로지 가명 때문인지 아니면 뭐 진짜 반성하려고 하는 행동인지 모르겠지만 하토리는 유족들에게 사죄의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형을 통해서 야마네를 위한 분양을 하기도 해. 아예 사죄조차 안 하는 범죄자들보다는 뭐 낫다고 볼 순 있겠지. 근데 나는 이게 좀 위선처럼 느껴져. 진심으로 미안해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이런 범행을 안 저질렀겠지. 어쨌든 다행히 항소심에선 검찰이 승리했어. 하토리가 반성하는 듯한 행동이 뭐 진심이라고 하더라도 죄질이 너무나 악질이기 때문에 자신의 범행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유였지. 그렇게 2005년 3월 29일 최종 사형이 선고돼. 그리고 7년이 지난 2012년 8월 3일 하토리의 형이 집행됐어. 그는 40세의 나이로 비로소 죗값을 치르게 됐지. 근데 이 형량에 대해서 일본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거든? 그게 왜 그랬냐 하면 하토리가 뭐 전과가 많긴 했었지만 살인만큼은 초범이었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한데 한 명을 살해했으면 뭐 사형은커녕 무기징역이 나오기도 쉽지 않거든. 게다가 하토리의 경우에는 계획살인보다는 우발적 살인에 가깝기 때문에 더더욱 이례적인 판결이었던 거야. 게다가 일본에는 나가야마 법칙이라는 게 있어. 이게 범죄의 성질, 동기들 9가지 기준으로 살인 형량을 판결하는 법칙이거든. 게다가 피해자의 수에 따라서도 그 기준이 세세하게 나뉘어져 있는데 한 명을 살해 시에는 보험살인, 유괴살인 등 계획범죄같이 정말 확실한 가정사유가 없는 경우엔 사형이 웬만해선 구형되지 않는다고 해. 한 명을 살해하고도 사형을 받은 그 일본의 범죄자는 총 24명이야. 하지만 다들 가중사유가 되게 명확했었거든. 하토리처럼 우발적인 범죄는 포함되지 않아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하토리의 죄질이 얼마나 나빴는지 보이지? 그러니까 우발적인 범죄로 사형을 받은 사람은 하토리가 유일했던 거야. 이번 사건은 인간이 도대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을까 싶던 사건이었어. 평소와 같은 하루를 보내던 야마네는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남자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게 됐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야마네의 부모님은 엄청난 슬픔으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해. 하토리가 야마네 그리고 유족들에게 남긴 상처는 그의 죽음으로도 결코 만회할 수 없을 거야. 끔찍한 살인마 하토리 주냐가 죽음 후에도 고통 속에서 살길 바래. 오늘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 우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